윤희 씨에게는 선주 언니라고 어렸을 적부터 한 동네에서 자란 정말 친한 3살 위의 언니가 있었어요. 그런 선주 언니에게는 동갑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요. 선주 언니를 만날 때면 항상 1+1으로 함께 볼 정도로 윤희 씨와도 금방 친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윤희 씨에게 뜻밖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선주 언니와 남자친구가 동거를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또 절친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마침 딱 그날 퇴근도 일찍 했겠다. 언니네 놀러 가서 하룻밤 자고 오기로 약속을 했어요. 주소 좀 찍어서 보내줘. 그렇게 언니에게 받은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을 했는데 거리가 윤희 씨가 살던 광주에서 1시간 반 정도 가야 하는 거리였어요. 그렇게 안내하는 길을 따라서 쭉 달리는데 길이 좀 이상한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차 하나만 겨우 들어갈 듯한 비포장 도로가 나오는데 길이 왜 이렇게 험해? 와 이거 해지면 진짜 꼼짝도 못 하겠는데? 그러던 찰나 저 멀리에 마중 나와 있는 선주 언니의 모습이 보였어요. 언니와 반갑게 인사하고 차에서 내리던 윤희 씨. 언니, 좀 오랜만이다. 그러니까. 잘 살았어? 언니, 근데 언니 집 혹시 저기야? 집이 젊은 커플이 산다기에는 너무 낡고 허름한 거예요. 완전 시골 마을이었어요. 아, 왜? 보기엔 저래도 한적하니 좋아. 아, 너 아직 저녁 안 먹었지? 응. 그럼 우리 마트 좀 다녀오자. 너 힘드니까 내가 운전할게. 선주 언니네 집에 집을 내려놓은 후에 다시 차에 올라탔어요. 그렇게 언니와 장을 보고 집에 거의 도착할 때쯤 에휴, 금방 만나, 임마. 언니, 뒤에 오빠다. 맞네. 자전거를 타고 뒤따라오는 언니의 남자친구가 보이는 거예요. 윤희 씨는 창문을 열고 반갑게 막 손을 흔들었죠. 그랬더니 언니 휴대폰으로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뭐야? 오빠 안녕하세요. 뭐야, 오늘 늦게 끝났네? 스피커폰이야? 잠깐 혼자 받아봐. 이런 태도가 조금 이상했지만 아니 뭐 커플들끼리 단둘이 할 얘기가 있나 보다. 예, 이렇게 싶어서 잠깐만. 왜? 아니? 뭐? 이따 집 가서 얘기해. 진지한 얘기를 주고받는 느낌인데 그 내용이 뭔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렇게 전화를 끊은 선주 언니. 집에 도착할 때까지 말 한마디 없이 묵묵히 운전에만 집중을 하더라고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윤희 씨가 조금씩 이상함을 느끼게 된 시점이요. 잠시 후에 집에 도착한 선주 언니와 윤희 씨는 저녁 준비를 시작을 했는데 오빠. 언니 남자친구가 부엌으로 들어오더니 선주, 잠깐만 나 좀. 싸웠나 보다. 그리고는 언니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늦은 저녁을 먹는데 둘 다 말 한마디 않고 밥만 먹는 거예요. 그 묘한 기운에 눌린 윤희 씨는 잘 먹었습니다. 윤희야. 정말 먹는 둥 마는 둥 겨우 식사를 마치고 먼저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언제부턴가 선주 언니랑 언니 남자친구가 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시계바늘은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윤희야, 선주 언니가 방으로 들어오더니 너 그냥 가야겠다. 뭐? 이 시간에? 아니 언제는 자고 가라며. 미안한데 그냥 가. 언니, 그럼 이유라도 말해줘. 아까부터 이상해 진짜. 무슨 일인데? 집 도착하면 알려줄게, 윤희야. 일단 가자. 언니, 빨리. 무슨 일인데? 일단 옷부터 갈아입자. 이 야심한 가로등 하나 없는 산길을 혼자 내려가야 하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신 출발 전에 선주 언니한테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언니, 그러면 나 너무 무서우니까 집 도착할 때까지만이라도 전화 좀 해주라. 알겠어. 가자. 윤희야. 안전벨트 꼭 매고 핸들 꽉 잡고 천천히 가. 알겠어. 윤희 씨는 천천히 마을을 벗어납니다. 예상대로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캄캄한 산길. 아이고 무서워, 진짜 무서워. 그렇게 자동차 헤드라이트만을 의지해서 아주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죠. 그리고는 스피커폰으로 선주 언니에게 계속 말을 걸었어요. 언니, 나 계속 얘기해줘야 돼. 나 무섭단 말이야.
내려가면 안 돼? 얼마나 내려왔을까. 저 멀리에 저수지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자동차 실내등이 갑자기 미친 듯이 깜빡거리기 시작했어. 왜 이래 이거? 뭐야? 언니! 대답 좀 해봐. 지금 차가 이상하다고. 듣고 있어. 작은 그 대답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순간 룸미러에 웬 창백한 여자가 앉아있는 게 비치는 거예요. 온몸이 후들거려서 룸미러를 똑바로 쳐다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룸미러에 비치는 여자가 하나가 아니에요. 지금 차에 이상한 여자들 있다고. 언니! 그럼 안 되는데. 이해할 수 없는 언니의 말에 윤희 씨는 머리가 멍해졌어요. 바로 그때.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바로 그때. 윤희 씨는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하고 맙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누군가 운전석 창문을 막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윤희야! 선주 언니였어. 사고로 인해서 전화가 끊긴 후 한참 동안 윤희 씨를 찾아다닌 것 같았죠. 어떡해. 윤희야 너 괜찮아? 어떡해. 윤희야 미안해. 강한 직감이었어요. 언니는 뭔가 알고 있다. 언니 뭐야? 언니 다 아는 거 맞지? 사실 그 집이 돌아가신 남자친구의 외할머니가 사셨던 곳이었는데 외할머니가 무당이셨어. 그리고 이어지는 선주 언니의 말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사 후 알 수 없는 귀신에게 시달려오던 언니 남자친구. 퇴근길에 윤희 씨와 선주 언니가 타고 있는 차를 발견을 했는데요. 그때 남자친구가 함께 목격한 게 있었어요. 바로 윤희 씨 차 뒷좌석에 타고 있는 귀신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 밤에 혼자 보내? 지금 당장 안 보내면 윤희가 위험하다니까. 뭐? 윤희가 왜? 너 생각 잘해. 우리 때문에 아무 잘못 없는 윤희가 다쳐도 괜찮아? 내가 윤희 차에 있는 귀신들 밖으로 유인할 테니까 너 윤희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이 말만 해. 지금 빨리 가라고. 너 그냥 가야겠다. 뭐? 미안해 윤희야. 이때다 싶었던 언니 남자친구는 윤희 씨에게 귀신을 붙여서 보내기 위해.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일은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후에 윤희 씨는 정비소에서 온 연락을 받고 맡겼던 차를 찾으러 갔는데요. 차량에 특별한 이상은 없고요. 근데 그 시트 밑에 있는 거는 저희가 건드리기가 조금 그래서 일단은 그냥 뒀거든요. 뒷좌석 아래에 피 묻은 바늘 수십 개가 빼곡하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엔 정체 모를 부적 3장이 나란히 붙어 있었죠. 아니, 이게 그냥 보면 안 보이는데 보조석을 앞으로 쭉 밀었더니 보이더라고요. 누가 숨겨놓은 것처럼. 그날 윤희 씨 차에 옮겨 붙었다는 귀신들. 그 모든 건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8살이었던 현태 씨는요, 인천 하객동에 위치한 조그만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입구에는요, 이름이 없는 커다란 산이 하나 있었는데 아파트가 들어올 예정이라 그 산을 다 이제 나무를 다 베어버린 거예요. 벌거숭이 산이 된 채로 돌들만 울퉁불퉁 남아서 언젠가부터 동네 사람들이 이 산을 돌산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대요. 근데 마을로 들어가려면 이 돌산을 꼭 거쳐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현태 씨네 집에 기이한 일이 생깁니다. 마을에서 좀 떨어진 철강 회사에 다니던 현태 씨의 아버님께서 새벽에 일을 마치고 이제 약주 한 잔 딱 걸치시고
집으로 가시고 계시는데 그때 시간이 새벽 3시. 택시를 타고 돌산 입구에 내려서 걸어가는데 고요한 새벽 시간에 아무도 없는 휑한 산길을 혼자 올라가려니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뭔가 이 오싹한 이 기운에 집으로 가는 이제 발길을 막 재촉하셨죠. 갑자기 그런데 그 시간에 여자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깜깜한 새벽 시간에 산길에 혼자 여자가 울고 있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어두우니까 주변이 아무것도 안 보여. 거기 누구세요? 울음소리의 근원지를 찾던 아버지는 이내 뭔가에 홀린 듯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서 비틀비틀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도착한 곳엔 새하얀 원핏을 입고 긴 머리로 얼굴을 가린 채 다소곳하게 앉아있는 한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아니 왜 이 시간에 웬 여자가 혼자서 여기서 울지? 뭔가 사연이 있나 보다 싶어서 말을 붙였어요. 아니 아가씨 이 시간에 여기서 뭐해요? 얼른 집으로 가요. 그 말에 여자가 저쪽으로 가야 하는데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 말에 아버지는 여자의 다리 쪽을 쳐다봤어요. 근데 그 여자 다리에 웬 나무 줄기 같은 것들이 막 얽혀져 있는 거예요. 마치 여자가 그곳을 벗어나지 못하게 붙들고 있는 것처럼. 저러다. 잠깐 기다려봐요. 아버지는 여자의 다리를 감싸고 있는 그 줄기를 맨손으로 막 떼어내기 시작했어. 어찌나 억센지 막 손등이 막 긁히고 손톱에서 막 피가 배어 나왔지만 아버지는 멈추지 않았죠. 어쩌다 이런 거예요? 됐다. 이제 집으로 가요. 너무 늦었어요. 이 아버지의 말에 여자는 가만히 고개만 끄덕일 뿐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도 얼굴은 이 긴 머리카락이 파묻혀서 잘 보이질 않았어요. 아버지는 여자가 걱정되긴 했지만 시간도 늦고 그 정도면 됐죠 뭐. 알아서 가겠지 싶어서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런데 집 앞에 도착한 아버지가 현관으로 들어서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런데 여자가 하는 말이 너무 황당한 게 지금 집에 아무도 없다고 밥 한 끼만 달라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일어나봐. 저기 가서 밥 좀 차려와. 지금 이 시간에 밥이에요. 얼른. 새벽에 밥을 차려오라고 하니까 자다가 날벼락을 맞은 어머니 입장에서는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계속되는 성화에 어머니는 결국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죠. 거참 이 사람 정말.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밥을 하나만 차리면 어떡해? 앞에 손님이 계신데. 손님 것도 내와야 될 거 아니야. 이러면서 아버지가 버럭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자살 깨서 정신이 없네요. 미안합니다. 이거라도 하면 돼요. 차린 건 없지만 어서 들어요. 맛있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이 상황이 너무 이상하고 어머니 눈은 분명히 아버지가 혼자 있는 걸로 보였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자살 깨서 정신이 없네요. 마치 맞은편에 정말 누군가 있는 것처럼 혼자 멍하니 대화를 막 하더래요. 여보 왜 이래? 앞에 누가 있다 그래? 멈칫하더니 식탁에 그대로 어머니는 술이 취해서 잠들었구나 생각을 하신 거죠. 어머니는 아버지를 이제 들쳐업고 안방에 아버지를 눕혔어요. 그리고는 아버지 맞은편에 있는 이제 밥그릇을 치우려고 하는 순간 어머니는 기이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분명히 아까 엄마가 밥통에서 바로 따끈한 밥을 꺼내서 차렸잖아요. 근데 이 짧은 시간 동안
밥이 마치 일주일은 지난 것처럼 누렇게 말라 비틀어서는 글쎄. 쉰내가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예요. 찜찜한 기분이 든 어머니는 그날 상 위에 올렸던 반찬국 밥을 그냥 다 버려버렸어요. 그날 이후 아버지는 자리에서 깨어나지 못했어요. 눈도 막 못 뜨시고 땀이 막 뻘뻘 흘리면서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아버진 깨어날 생각 안 하지. 의사는 원인을 모르겠다 그러지. 물만 겨우겨우 넘기는 아버지는 안색은 날이 갈수록 새카매져서 마치 송장처럼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러는 동안에도 아버지는 허공을 향해서 살려주세요. 저는 저 자식이 있습니다. 제발 놓아주세요. 안 돼요. 안 돼요. 제 저는 안 돼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알 수 없는 말들을 계속 막 이렇게 되풀이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러다가 남편을 잃겠다 싶었던 어머니는 사방팔방 사태를 해결해 줄 사람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연말에 있는 무당이 현태 씨네 집을 방문하게 돼요. 무당은 안방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웬 여자가 단단히 붙어서 떨어지질 않네. 이러다 이 집에서 닷새 안에 초상 치르게 생겼어.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8살밖에 안 됐어요. 제발 제 남편 좀 살려주세요. 네, 제발요. 무당의 이런 청천벽력 같은 말에 어머니는 사색이 돼서 무당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었지. 무당은 하얗게 질린 어머니에게 귀신을 떨쳐낼 천도제를 제안했어요. 다음 날 마당에 있는 이 돗자리 위에 아버지를 눕혔어요. 마당을 빙글빙글 돌면서 한참을 춤을 추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하늘 내가 풀어줄 테니 애먼 사람 잡지 말고 썩 나오거라. 그러자 누워있던 아버지가 사지를 막 바들바들 떨더니 갑자기 눈을 번쩍 뜨고는 내가 멍청해서 이대로는 아직 안 끝났어. 안되면 이 남자라도 데리고 갈 거야. 바닥을 내리치면서 여자 목소리로 아버지가 막 절규를 미친 듯이 하는 거예요. 놀란 어머니는 아버지를 데려가지 말라고 정신없이 빌었고 그 모습을 본 무당은 인자한 목소리로 여자를 달랬어요. 그 남자는 널 구해주고 밥까지 챙겨준 사람이야. 좋은 마음으로 도와준 사람인데 그렇게 괴롭히면 못 쓰지. 네 한은 내가 풀어줄 테니까 안 좋은 일은 다 잊고 좋은 곳으로 가거라. 무당의 말에 아버지의 기세가 점점 수그러들더니 이내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무당은 아버지의 몸에 붙어있던 귀신을 어르고 달래며 보내줬죠. 천도제가 끝나고 무당은 어머니를 불러서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동네에 얼마 전에 스스로 목숨 끊은 여자 하나 있지? 원한 품고 죽은 그 여자가 자네 남편 따라온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머니의 머릿속엔 뭔가 스쳐 지나갔어요. 현태 씨네 동네는요, 예쁜 누나가 살고 있었어요. 그 누나의 이름은 장경화. 신입사원 환영식에 참석한 경화 누나는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출발하게 됐어요. 근데 동네로 들어가려면 산을 넘어가야 되다 보니까 이 택시 기사님께서 돌산 입구에 누나를 내려주고 가신 거예요. 오로지 희미한 달빛만 의지한 채 경화 누나는 그 으슥한 산길을 혼자 걸어갔어요. 그런데 돌산 중턱쯤 갔을까? 갑자기 뒤에서 낯선 남자 3명이 경화 누나의 입을
아이고. 틀어막았어요. 이 남자 3명이 누나를 돌산 중턱에 있는 작은 옥수수 밭으로 끌고 갔는데 그곳에서 경화 누나에게 몹쓸 짓을 하고는 그대로 경화 누나를 버려두고 도망쳤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경화 누나가 갑자기 집에서 사라진 거예요. 경찰에 신고한 누나의 부모님은 동네 사람들과 함께 누나를 찾기 시작했어요. 경화 누나가 발견됩니다. 근데 그 일이 있었던 돌산 그 옥수수 밭에서 누나는 농약을 먹고 숨진 채로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을 푸는 경화 누나가 귀신이 돼서 자기가 죽은 돌산에 묶여 있었던 거죠. 날이 밝자 아버지는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벌떡 일어나더니 밥 2공기를 그냥 후딱 헤쳐버리시는 거예요. 그날 저녁 아버지가 깨어났다는 소식에 동네 이제 친한 아버지 친구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네네. 아이고 저기 박씨 저기 이제 몸은 괜찮아? 이제 쌩쌩해. 나 누워있는 동안 별일 없었지? 별일 없긴. 동네가 아주 발칵 뒤집혔어. 그 왜 저기 그 3명이서 맨날 돌산에 몰려다니면서 불량배 그 이상한 짓 하던 그 3명 기억하지? 셋 중에 한 놈은 돌산에서 농약을 먹고 죽고 또 하나는 술 먹고 발을 헛디뎌서 돌산에서 떨어져 죽었는데 근데 그 중에 한 놈이 이제 자기 차례인 것 같다고 막 파들파들 떨면서 지가 잘못한 거를 막 줄줄줄줄줄 불더라는 거야. 경화 누나는 자기가 죽었던 돌산에 남아 그놈들에게 복수를 하고 있었던 걸까요? 저희 엄마는 제가 6살 때 이혼을 하셨어요.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우리 2 자매를 키우시느라고 엄청 고생을 하신 거죠. 이제 다 커서 저도 결혼하고 하니까 엄마가 어느 날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와봐. 왜? 그래서 난 엄마 같이 살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 진짜? 결혼을 약속한 그 아저씨는 옛날에 사별을 하고 혼자 사시는 분이었어요. 대기업에 다니시면서 젠틀한 그런 분이었대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집에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 아저씨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뭐 초혼은 아니지만 너네 어머니 웨딩드레스도 입혀드리고 신혼여행도 가고 남들 하는 거 다 해주면서 행복하게 해줄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엄마 진짜 고생이 많았는데 말년에 복이 있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의 딸의 돌잔치 날이었어요. 결혼하기로 한 아저씨를 데리고 친정 식구들, 저희 시댁 식구들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기로 한 날이었죠. 근데 저희 시어머니가 제 손맛이 정말 좋아요. 그날도 막 진짜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막 이렇게 막 차려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저씨가 기분이 좋으신 거야. 아유 뭐 제가 호랍이라 이런 상을 받아본 지가 오래됐는데 아유 제가 오늘 아주 호강을 합니다. 시어머니를 칭찬을 하는데 웃지도 않으시고 아저씨를 이렇게 눈을 뜬 채로 쳐다보시는 거예요. 좀 저는 놀랐거든요. 왜냐면 저한테도 시집살이를 한 번도 시킨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뭐 처음 만난 사람한테 그렇게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근데 진짜 식사하시는 내내 밥도 안 드시고 아저씨만 째려보고 계속 쌀쌀맞게 대하시는 거예요. 제가 민망할 정도로. 아무튼 그래서 식사가 끝나고 엄마랑 아저씨는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막 상을 치고 있는데 어머니가 가만히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너희 엄마 그분 안 만나셨으면 좋겠다. 응? 계속 만나면 니네 엄마가 힘들어. 다른 분 만나라 그래.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한테 헤어지라고요? 갑자기? 그분이랑 같이 살면 사돈 제명에 못 산다. 우리 엄마가 거의 죽는다는 얘기를 하니까 제가 화를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씀 그렇게 하세요? 저희 집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제가 화를 내고 그 집을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며칠 후 시어머니한테 다시 전화를 하게 될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그때가 이제 엄마 결혼식 바로 몇 달 전이었는데 두 분이 먼저 집을 합치신다는 거예요. 두 분이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했죠. 근데 친정엄마가 미리 그 집을 둘러보기로 한 날 새벽에 갑자기 친정엄마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효선아, 엄마 지금 응급실인데 너가 올 수 있겠어? 좀 응급실이라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가야죠. 달려갔죠. 그랬더니 엄마가 힘없이 이렇게 누워있더라고요. 엄마 왜 그래? 어디 아파? 그랬더니 엄마가 어지러워서 갑자기 쓰러졌어. 엄마가 이렇게 아픈데 아저씨가 그 자리에 없는 거야. 어디 갔어? 막 제가 찾아봤죠?
그랬더니 복도에서 막 어색하게 어슬렁거리면서 이게 걷고 있는 거예요. 약간 둘의 분위기가 뭔가 대면대면해. 약간 다툰 것처럼.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이 병원에서 엄마가 왜 쓰러졌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온갖 검사를 다 했거든요. 근데도 병명을 모르겠대요. 엄마가 살이 점점 빠지고 얼굴빛이 새카매지고 계속 기운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문득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분 계속 만나면 사돈 제명에 못 살아. 그 생각이 나니까 제가 겁이 막 갑자기 난 거죠. 그래서 민망함을 무릅쓰고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죠. 어머니, 그날 왜 그런 말씀 하신 거예요? 라고 했더니 어머니께서 한참 망설이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내 얘기 듣고 기분 나빴겠지만 사실 내가 가끔 이상한 걸 봐. 그날 니네 엄마랑 그 아저씨랑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두 사람 등 뒤로 시커먼 게 같이 따라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게 뭐야? 유심히 봤더니 얼굴이 새까맣고 눈이 움푹 패인 여자였다는 거야. 그 여자가 새까만 옷을 입고 그 남자 뒤에 바짝 붙어서는 이렇게 어깨 너머로 사돈 얼굴을 죽일 듯이 쏘아보고 있더라고. 근데 시어머니 얘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내가 뭐 배운 거 없어서 너한테 뭐 기분 좋게 얘기는 못하지만 니네 엄마 살리는 셈 치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야. 그 남자분 안방에 3짝짜리 호두나무로 만든 옷장이 있어. 그 옷장이 보이네. 근데 그 여자가 옷장 위에 이렇게 모쪼로 누워서 니네 어머니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더라. 아무래도 그 여자 전처 같아. 사돈 그 집 들어가면 말라 죽어. 네가 말려야 돼. 이러시는 거야. 아니 시어머니가 갑자기 귀신을 본다는 것도 너무 이상한데 우리 엄마가 위험하대. 이거를 뭐 말려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물어봤죠. 엄마. 혹시 그 아저씨네 집에 옷장이 있어? 그게 뭐야? 혹시 호두나무로 만들었어? 그랬더니 엄마가 펄쩍 뛰면서 야,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야, 옷장이 있어.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한참을 싸웠다니까? 그러니까 친정엄마가 그 집을 미리 보러 가셨잖아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대뜸 이러시더래요. 앞으로 당신 살림 다 버리고 우리 집 와서 써. 제 어머니는 농담하시는 줄 알고 그 집 문을 탁 열었어요. 열었더니 세상에 그 집에 있던 소파, 침대, 식탁, 커튼, 전자기기들이 10몇 년 전에 쓰던 거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전처분이 쓰던 거 그대로 그냥 쓰고 계신 거죠. 엄마는 그 집을 딱 보고 시간이 멈춘 줄 알았고. 그러네. 근데 그 집에서 가장 이상하고 오싹했던 건 그 안방에 있던 옷장이었대요. 크기도 엄청 크고 색깔도 시꺼매가지고 엄마가 그 앞에 딱 서 있으면은 이 옷장이 막 깔릴 것 같더래요. 아유, 이런 옷장을 아직도 써요? 이러면서 옷장을 딱 열었더니 이게 뭐야? 이 옷장 속에 아니, 저게 뭐야? 시커먼 뭔가가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엄마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뒷걸음질을 치셨죠. 그리고는 다시 이 안을 자세히 보니까 뭐가 둘둘 말려서 처박혀 있는데 시꺼먼 벨벳 원단인 거예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놀라는데 아저씨가 싸늘하게 대답을 하시더래요. 아, 그거 애들 엄마가 죽기 전에 옷에 입는다고 사는 비싼 원단인데 10년이 지나도 변하지가 않아. 당신이 뭐 옷 해 입으려면 해 입어. 전처가 죽기 전에 옷을 해 입으려고 원단을 샀는데 그거 보고 옷을 해 입으래.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또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얘기했던 그 여자가 입고 있던 시커먼 옷. 갑자기 소름이 확 돋아서 친정 엄마 손을 팍 잡고 엄마, 그 아저씨 이상해. 엄마 그 집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 엄마가 그래 알았어, 안 들어갈게 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엄마 그 사람하고 살고 싶어. 어떻게든 뭐 모르겠대. 그냥 거기서 살겠대요. 말려도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제가 또 어머니, 어떻게 어머니가
우리 엄마 거기 집에 또 들어간대요. 어떡해요? 저도 이제 깝깝하니까 상의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이고 이렇게 한숨을 푹 쉬시더니 그래도 사돈이 이해는 가.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 그러면 정 그 집 들어가야 되면 그 원단은 꼭 불에 태우라고 전해줘. 그래서 이 말을 그대로 친정 어머니께 전했어요. 네.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 정도는 그럼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나도 그게 너무 찝찝해. 네. 그거는 태울게. 잘 됐네. 약속을 하셨어요. 네. 자, 어머니 몸이 나아진 후 바로 아저씨랑 집을 합치게 됐죠. 네. 엄마, 그 원단 어쨌어? 그랬더니 그거 아저씨가 나가서 태워버린다고 가지고 나갔어. 엄마 요즘 뭐 별일 없어? 여기 지금 뭐 화분도 많이 들여놓고 어항도 이렇게 들여놓고 했더니 괜찮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저는 마음이 약간 놓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한밤중에 저는 놀래가지고 이제 현관문을 탁 열었더니 엄마 그 집에서 못 살 것 같아. 너무 무서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긴데? 왜? 무슨 일인데? 얘기 좀 해봐. 이렇게 닥달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친정 어머니가 그 아저씨네 집으로 들어가기로 한 날 아저씨가 차로 데리러 오셨대요. 그래서 비싼 레스토랑에서 밥도 먹고 선물도 막 교환하고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두 분이 집에 도착을 하자마자 뭔가 이상하더래요. 오늘부터 이 방이 당신 방이야. 네? 이 방이요? 같이 쓰는 게 아니고? 엄마는 솔직히 이 아저씨랑 같이 방을 쓸 줄 알았는데 그러려고. 아저씨가 엄마한테 쓰라고 한 방이 피아노가 있는 작은 방이었대요. 엄마는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화가 좀 났는데 그래서 또 싸우면 헤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꾹 참으셨대요. 근데 정말 충격적인 사건은 따로 있었어요. 아저씨의 친누나, 그러니까 엄마의 미래 형님이 결혼 선물을 준다고 이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이 형님이 엄마를 보자마자 흠칫 놀라더니 올캔 줄 알았네. 근데 더 믿기지 않는 일이 생깁니다. 엄마가 쓰는 방을 보시고는 이 방을 써? 네. 왜 이 방을 써? 뭐 결혼 전이니까 그러는가 보죠. 결혼하고 나면 바뀌겠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 방을 아니다. 사람이 뭐 지내면 안 될 것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집에 갈 때까지 계속 중얼중얼. 형님이 가자마자 이제 엄마가 이 방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뭐가 있나? 그러다가 어머니가 피아노 의자 뚜껑을 딱 열었더니 액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조심히 그 사진을 딱 뒤집어 보는데 사진을 던져버렸대요, 어머니가. 그 사진에 뭐가 찍혔냐면 얼굴이 시커멓고 빼빼 마른 여자가 저희 친정엄마를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전처였어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여자가 사진을 찍은 장소가 엄마가 지내던 작은 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친정엄마는 그 전처가 투병 생활을 하다가 죽었던 그 방에서 생활을 하신 거예요. 그 순간 엄마는 이 집에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 싶어서 집을 뛰쳐나오셨대요. 그리고 결혼은 이제 파혼을 하고 아저씨랑도 헤어지셨다고 해요. 헤어져야지. 이 얘기를 제가 시어머니한테 했더니 시어머니가 아마 전처도 말라 죽었을지도 몰라. 사별하는 살이 끼어 있더라. 라고 하셨어요. 사연 속 우리 주인공 분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대리점이라고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매장이 좀 많이 컸던 것 같아요. 다른 데보다도. 근데 저녁에 한 40대나 30대 후반 정도의 남자분이 한 10시 넘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말쑥하게 차려입은 검은 정장에 회색 중절모를 쓴 그 손님은 밤늦은 시각에 불이 반쯤 꺼진
어둑어둑한 가게 앞에 서서 마감 준비를 하는 영미 씨 부부를 한참이나 많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상한 기분이 든 영미 씨가 네. 남편을 부르려는 순간 저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어느새 문 앞으로 다가온 그 손님이 묻는 거예요. 영미 씨 생각에는 시간도 늦었고 마감했는데. 느낌도 이상하고 보내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입을 여는데 그럼요. 괜찮습니다. 얼른 들어오세요. 평소에 남부터 거절을 못하는 남편이 눈치 없이 가게로 들어오라고 한 거예요. 결국 영미 씨 부부는 밤늦은 시각 찾아온 그 손님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가게 안을 한번 쓱 둘러본 그 손님이 고른 건 바로 오디오 세트. 그런데 밤늦게라도 괜찮으니까 오늘 안으로 꼭 갖다 주세요. 꼭이요. 시간이 늦어서 내일 배달해 드릴게요 했는데 굳이 꼭 오늘 갖다 줘야 된다고 거듭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마감을 모두 끝내고 밤 11시가 넘은 늦은 시각 영미 씨 부부는 퇴근하는 길에 마지막 손님이 주문한 오디오를 배달하러 가게 됐죠. 당신은 홀몸도 아니니까 차에서 쉬고 있어. 간단한 거니까 금방 설치하고 내려올게. 근데 사실 그때 영미 씨가 임신한 지 3개월째 됐을 때였어요. 남편은 임신 중인 영미 씨를 뒷좌석에 앉혀놓고 이제 오디오와 함께 사라졌죠. 그런데 오디오가 뭐 큰 것도 아니고 사실 오디오 설치라는 게 오래 걸리질 않잖아요. 그렇지. 근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셨대요. 가로등 불빛이 드문드문 켜진 횡한 주차장 한복판. 아무도 지나가지 않는 늦은 시간에 혼자서 가만히 남편을 기다리고 있으려니까 영미 씨가 슬슬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와, 꾸벅 졸다가 어느 순간 정신을 퍼뜩 차렸는데 어느새 운전석에 남편이 앉아있더라고요. 여보, 왔으면 말을 하지. 피곤하다. 우리 얼른 가자. 비몽사몽 남편한테 아는 척을 하고 다시 이렇게 잠들려고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남편이 차에 탔다면 분명히 차 문을 열고 닫는 소리를 들었거나 차에 타는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아무 느낌이 안 났던 거죠. 내가 못 들었던 거겠지? 영미 씨는 운전석에 앉아있는 검은 형체를 바라보면서 다시 물었어요. 여보, 안 가? 운전석에 앉아있었던 형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조금씩 드러나는 운전석엔 어느 남자가 앉아있었는데 푸른색이 도는 얼굴, 그 시체 같은 얼굴색과 대비되게 머리에선 새빨간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영미 씨는 느낄 수 있었어요. 저 남자 사람이 아니다. 머리에서는 미친 듯이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여기 나가야 돼. 여기서 나가야 돼. 다급하게 문 손잡이를 더듬었어. 찾느라고. 그리곤 빠져나와서 정신없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영미 씨를 확 낚아채는 거예요. 무슨 일이야? 익숙한 목소리에 정신없이 고개를 좀 들어보니까 다행히 남편이었더라고요. 다행이네. 영미 씨는 밀려오는 안도감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어요. 여보, 차에. 차에 왜? 차에 이상한 사람이 있다고. 차에 뭔가 있는 것 같다는 영미 씨의 말에 남편이 차를 확인했지만 차에는 누가 탔던 흔적도 없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그런가? 진짜 이런 사이즈나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발도 떨어지지가 않고. 그 당시에는 귀신 그런 얘기가 아니라 누가 타고 있다고 차에 다시 보니까 아무도 없죠. 자기는 분명히 봤다 그러죠. 그 뒤로 영미 씨는 그 차를 볼 때마다 그 남자가 생각이 나서 그치, 트라우마가 있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도 없는 그 운전석에 누가 앉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영미 씨는 차마 그 차를 탈 생각조차 못했다고 해요. 영미 씨는 3일 뒤에 이상한 꿈을 하나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영미 씨는 남편과 함께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고 있었어요. 너무 좋다.
여보, 우리 아이 태어나면 같이 또 오자. 영미 씨가 신이 나가지고 제잘제잘 얘기를 하는데 문득 생각을 해보니까 남편은 계속 아무런 대답이 없는 거예요. 이상해진 영미 씨가 여보? 하고 고개를 돌린 순간 운전석엔 얼마 전 차에서 봤던 그 끔찍한 몰골의 그 남자. 그 남자가 앉아 있었어. 영미 씨와 그 남자가 눈을 마주친 그 순간 아 놀래라 씨. 쿵! 온갖 부딪히는 느낌과 함께 동시에 차가 급하게 멈추는 거예요. 뭐야? 뭘 친 거지? 영미 씨는 바들바들 떨리는 몸으로 조수석 문을 열고 나왔어요. 그리고 차 앞을 확인을 해봤는데 피투성이 남편이었어요. 그 순간 영미 씨는 그대로 잠에서 깨어났어요. 숨을 막 몰아쉬면서 놀래서 막 주변을 살펴보는데 옆에 누워있어야 될 남편이 없는 거예요. 어디야 뭐야? 영미 씨가 놀라서 이제 침대에서 뛰쳐나와서 문을 벌컥 열었더니 잘 잤어? 아 더 잤지 왜 나왔어? 다행히 남편이 거실에 있었던 거예요. 안도의 한숨을 탁 내쉬는데 자세히 봤더니 남편이 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당신 근데 어디 가? 오늘 그 대리점 사장들 회의 있다 그랬잖아. 나 그 회의 갔다가 바로 출근할게. 당신 먼저 가 있어. 영미 씨는 꿈속에서 봤던 그 남자가 생각이 나서 이런 생각이 나니까 왠지 남편을 이대로 보내면 안 될 것 같은 거죠. 오늘만 그 회의 빠지면 안 될까? 아, 나 꿈자리도 너무 사납고. 꿈? 에이, 꿈 때문에 중요한 회의를 빠지라고? 영미 씨는 얼른 달려가서 남편 손에 있던 차키를 확 뺏었어요. 오늘은 차는 안 가지고 가면 안 돼? 나 진짜 걱정된단 말이야. 걱정되는 마음에 평소와는 다르게 남편을 붙들었죠. 여보. 남편은 영미 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차를 몰고 떠났어요. 그런데 1시가 되고 2시가 지나도 점심때 온다던 남편이 오질 않는 거예요. 전화도 안 되고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오시는 거냐고. 그러니까 뭐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렇게 쭈뼛쭈뼛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사모님 사장님이 사고가 좀 나셨대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한참이 지나고 애타게 기다리던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여보. 아, 얼굴이 왜 이래?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놀란 영미 씨에게 남편이 해준 이야기는 이랬어요. 이 도로에 있던 기름이 비에 섞여서 남편 차가 미끄러진 거예요. 남편 차는 앞차를 박았고 그 앞에 있던 차까지 3중 추돌 사고가 난 거죠. 남편 차에서는 연기가 막 피어오를 정도였던 거예요. 그 차 사이에서 나온 남편이 너무 멀쩡했던 거죠. 이마에 난 작은 상처. 그게 끝이었어요. 라디에이터가 터진 것 같더라고요. 본넷은 찌그러져서 확 올라와 있고, 이거 뭐 큰 사고다. 핸들을 틀었으면 반대편에서 오는 차하고 충돌했어요. 그러면 거의 직사 아니면 중상이고, 나중에 생각하니까 내 의지가 아니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모두 끝낸 남편은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근데 이상하게 차가 미끄러질 때 꼭 누가 핸들을 같이 꽉 잡아주는 느낌이었달까? 누군가 핸들을 잡아주고 있었던 것 같았다는 남편의 말. 그 말에 영미 씨는 문득 꿈에서 핸들을 꽉 쥐고 있었던 그 남자가 생각이 났어요. 그 귀신이 남편을 도와준 건가? 사실 이 뒤에 충격적이고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사고가 있고 며칠 뒤에 오랜만에 보는 남편 친구가 집으로 찾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미 씨는 음식을 장만하느라 막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보, 친구 왔어. 인사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편 친구를 마주본 그 순간 여보, 왜 그래? 여보. 그 남자랑 똑같이 생겼어. 넓은 이마와 짙은 눈썹 그리고 그 형령한 눈빛까지 운전석에 앉아 있었던 그 남자랑 똑 닮은 거예요. 영미 씨는 그 무섭고 소름 끼치는 그 남자가 바로 눈앞에 있다는 느낌에 제대로 숨도 쉴 수 없었어. 그 남자? 그 남자가 누군데? 그 남자. 내가 차에서 봤던 그 귀신. 영미 씨 말에 남편은 어리둥절해하며 친구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뭔가 떠오른 듯이 하고 외치는 거예요. 여보,
아무래도 당신이 본 그 귀신 이 친구네 아버님 같아. 알고 보니 몇 년 전에 친구 아버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그 친구가 남편 차를 장례식 선두 차로 좀 빌려달라고 했었대요. 다른 친구들은 조금 꺼려했는데 친구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던 남편은 기꺼이 차를 내주고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모든 절차를 곁에서 도와줬던 거죠. 그때 선두차로 빌려줬던 차는 바로 사고 났던 그 차였어요. 영미 씨가 그 남자를 봤다던 그 차였던 거예요. 아버님이 이제 우리가 애 엄마도 임신하고 있고 그러니까 고맙다고 정보 주시면서 크게 다치지 않고 고마운 표시로 이렇게 해준 게 아닌가.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는 올해 36살 김지연 씨가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과연 지연 씨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지연 씨가 8살이던 1993년 영하의 겨울밤이었어요. 지연 씨는 다 해진 내복 위에 겉옷만 걸치고 슬리퍼를 신은 채 어두운 골목을 혼자 헤매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보이지 않고 지연 씨는 혼자 가로등 아래 주저앉아 훌쩍이고 있었죠. 지연아! 지연아! 야, 지연아 너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어? 엄마 어디 갔어? 어? 화물차 기사로 일하느라 며칠씩 집을 비우곤 하던 지연 씨 아버지가 예정보다 일을 일찍 마치고 돌아오시는 길에 지연 씨를 보고 깜짝 놀라신 거예요. 엄마가 집에 없어. 어? 불도 다 꺼져서 깜깜하고 너무 무서워. 지연 씨를 달래며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손에 들고 있었던 짐 가방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었어요. 집이 너무 더러웠거든요. 누가 봐도 살림살이를 오래 방치한 티가 났던 거죠. 지연아, 엄마 어디 갔어? 어디 간다고 말 안 했어? 지연아, 엄마 왔어. 당신 언제 왔어? 애 놔두고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는 거야? 나 나쁜 데 있다 온 거 아니야. 하늘님한테 기도하고 온 거야. 사실 어머니는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있을 땐 태연하게 지연 씨를 챙기고 돌보는 척하다가 일 때문에 아버지가 집을 떠나면 바로 돌변해서 지연 씨를 혼자 남겨두곤 사이비 종교 신도들을 만나러 간 거죠. 어떨 때는 그 신도들하고 사나흘씩 어울리며 집에 들어오지 않을 때도 많았어요. 게다가 아버지는 월급을 받을 때마다 고스란히 어머니한테 주면서 우리 딸 좋은 거 먹이고 예쁜 것 좀 입혀줘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었는데 어머니는 그 소중한 돈을 다 갖다 줘. 사이비 교단에 몽땅 갖다 바친 겁니다. 당신 봐봐. 내 꼴이 지금 이게 뭐야? 어? 그리고 집은 위지경으로 만들어놓고 도대체 정신을 어디다 팔고 다니는 거야? 어? 그러고 또 당신이 엄마야? 그런 게 아니라 거기 가면 우리 가족 복 받는다 그래서 당신하고 지연이 잘 되라는 마음으로 내가. 됐고, 나 더 이상 이런 거 못 보니까 그러니까 나가.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여보, 들어가자. 나 진짜 우리 가족 생각해서 그런 거라니까. 여보, 한 번만 봐줘. 앞으로 내가 진짜 잘할게요. 여보. 아버지가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지만 아직 어린 지연 씨를 봐서 결국 아버지는 한 번은 참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그 후론 일을 하다가도 휴게소에 들르거나 공중전화를 발견하면 여보세요? 아빠야, 엄마는? 꼭 집에 전화해서 어머니가 집에 잘 있는지 자주 확인 전화를 하시곤 했어요. 아까 엄마가 챙겨줘서 잘 먹었어. 그래도 이렇게 한바탕 난리를 치르고 나니 어머니에게도 조금씩 변화가 생깁니다. 이제 지연 씨 혼자만 두고 밖에 나가지 않는 건 물론이고요. 그 돈을 조금이라도 메꿔보겠다면서 이웃들을 집으로 불러서 인형 눈알 붙이기 같은 부업을 시작을 한 거죠. 게다가 지연 씨에 대한 태도도 확 바뀌었어요. 지연아, 엄마가 이제 우리 딸한테 잘할게. 엄마 믿지? 그러면서 어머니가 지연 씨 머리를 곧게 빗어서 따주고 맛있는 요리도 해주고 예쁜 원피스도 입혀주는 거예요. 아유, 이쁘다. 지연아, 잠깐만 기다려. 지연아, 짜잔. 우와. 엄마 어때? 완전 예뻐. 우리 똑같아. 똑같지? 지연아, 그럼 우리 사진 찍을까? 하나, 둘, 셋.
원래 자기가 알던 어머니로 돌아온 것 같아서 너무나 기뻤어요. 우리 불꽃놀이 하면서 사진 찍으면 진짜 더 예쁘겠지. 작은 불꽃이 막 튀는 게 너무 예쁜 거예요. 지연 씨는 신이 나서 평소에 엄마랑 부르던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면서 놀았어요. 그렇게 한참 반짝거리는 불꽃에 정신이 팔린 찰나. 엄마? 어느 순간 주변에 연기가 끼면서 매캐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지? 엄마! 현관에서부터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지연 씨가 비명을 지르면서 집 안쪽으로 달아났지만 불길이 삽시간에 번지면서 빠져나갈 곳도 없고요. 어떻게. 열기 때문에 숨이 턱 막히기 시작했어요. 불 속에 갇힌 지연 씨는 결국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지연아, 아이고 지연아, 좀 소리 말고 사. 뭐야, 이 정신 들어? 할미야. 근처에 살던 친할머니가 지연 씨네 집이 불타는 걸 보고 그 연로한 몸으로 불길에 뛰어들어서 지연 씨를 구해낸 거였죠. 지연 씨도 할머니도 크게 다친 곳은 없었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 있어야 할 또 다른 사람, 그 어머니가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그렇게 갑자기 엄마가 없는 아이가 된 지연 씨는 바쁜 아버지와 떨어져 큰아버지와 함께 사는 친할머니 댁에 맡겨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불타는 집에 들어가서 손녀를 구할 만큼 지연 씨를 끔찍이 여기던 할머니가 갑자기 태도가 확 바뀐 거예요. 너 할머니가 문지방 밟고 다니지 말라 그랬지? 아이고, 어째는 그렇게 복 나갔지만 하니, 응? 너 엄마 없는 티 내지 말고 다녀, 알겠어? 아이고. 그러다가 밥을 먹을 때도 들어가. 너 여기서 밥 다 먹을 때까지 절대로 나오지 마. 알겠어? 찬밥과 김치만 들려주고선 문을 쾅 닫아버리는 거죠. 지연 씨가 서럽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밥을 먹는 동안 문 밖에선 할머니와 큰아버지네 식구들이 하하호호 웃으며 식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뿐만 아니라 할머니가 설날 그래 앉아들. 아이고 세뱃돈 줄게. 다른 사촌들에게는 세뱃돈을 다 잘 챙겨주시면서 지연 씨에겐 혼자 찬물에 손이 얼어 터지도록 설거지를 시키기도 했어요. 지연 씨는 갖은 구박 속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 결국 성인이 되자마자 독립해서 친가에는 발길을 뚝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지연 씨는 30살이 됐죠. 어린 시절의 상처는 잊고 행복한 생일을 보내는데 잠깐만. 아버지에게 연락이 왔어요. 아빠. 지연아. 저기 할머니가 입원을 하셨는데 말이야. 아빠랑 같이 가보면 어떨까? 거길 내가 왜 가? 널 그렇게 찾으신다네. 나 가기 싫어. 지연 씨가 단칼에 거절했지만 아버지는 마지막이 될 수 있다면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딱 한 번만 다녀오자며 끈질기게 설득을 하셨어요. 내키진 않았지만 지연 씨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할머니가 계신 병원으로 찾아갔죠. 왔니? 그간 내가 미웠지. 내가 네 맘 다 안다. 당황한 지연 씨가 손을 빼려고 했지만 할머니는 오히려 양손으로 지연 씨의 손을 더 꼭 잡고는 내가 널 다 지키려고 그랬던 거야. 그러면서 할머니는 지연 씨가 몰랐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불 속에서 지연 씨를 구한 그날 할머니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불탄 집을 수습하고 보니 누가 일부러 불을 내고 도망을 간 거예요. 방화였던 거죠. 그 범인은 바로 지연 씨의 어머니였어요. 그 즉시 경찰이 전국에 수배령을 내린 끝에 한 달 만에
어느 시골 폐공장에서 어머니를 발견했지만 어머니는 이미 그 공장에 불을 질러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였습니다. 경찰은 어머니의 옷 주머니에서 그을린 종이 조각 하나를 발견했는데 거기에는 딱 한 문장이 적혀 있었대요. 재물을 바치나니 저를 약속된 그곳으로 꼭 데려가 주십시오. 사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들킨 후에도 부업을 하는 척 사이비 신도들을 집으로 불러들였던 겁니다. 그 무리들은 환생을 원하면 재물을 바치려고 어머니를 세뇌를 했고 어머니가 처음에 바치려고 했던 재물이 바로 딸인 지연 씨였던 거죠. 정갈하게 머리를 빗기고 예쁜 옷을 입히고 손에 폭죽을 들려주고 노래와 춤을 시켰던 게 그게 바로 재물 바치는 의식의 일부였던 거예요. 하지만 그 시도가 실패하자 달아나서 자기 자신을 다시 재물로 바친 거죠. 사건 후 할머니는 지연 씨를 맡아 키우겠다며 데리고 왔는데요. 지연 씨가 자꾸 기침을 한다거나 잔병 치레하는 일이 잦아진 거예요. 불안해진 할머니가 평소에 자주 갔던 무당집에 갔어요. 악기가 붙었네. 제물로 바쳐진 그 손녀딸한테 말이야. 기겁한 할머니가 어찌하면 좋을지 묻자 그 무당이 내린 해결책. 지연 씨를 지키고 싶으면 구박대기처럼 모질게 아이고 아이고 매몰차게 대하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것도 30살이 될 때까지. 말도 안 돼. 난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고작 그런 이유로 절 괴롭히신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의 표정은 귀한 손녀를 지켰다는 뿌듯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알게 하세요. 지연 씨는 병원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사이비 종교에 미쳐 딸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어머니와 무당이 한 말에 휘둘려 손녀의 상처를 외면했던 할머니. 지연 씨가 가장 먼저 들었어야 하는 그 말, 그건 미안하다가 아니었을까요?